네, 잠시 후 2시부터 전문가 부문 세 번째 특강 남태재 감독님의 환경 영상 촬영법이 진행됩니다. 남태재 감독님은 영화 월성의 감독이자 환경 전문 PD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월성은 월성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로 작년이었죠. 제17회 서울환경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환경을 주제로 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또 캠페인을 진행해야 하는 에코 크리에이터 분들께 도움이 되는 특강일 거라 생각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 예정이고요. 강연 후 Q&A 시간이 있으니 질문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감독님 모시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남태재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 이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또 이렇게 좀 짧고 가벼운 유튜브용 영상 뭐 이런 다양한 형식으로 환경 주제를 다룬 이제 영상을 꽤 오랫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배웠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상 촬영법이라는 제목이긴 하지만 촬영의 뭐 기술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뭐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고 작품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만든 영상부터 역순으로 가면서 한 4편 정도의 제가 만든 영상을 통해서 좀 실제 제 경험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 볼 점들 혹은 좀 배울 점들 이런 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만든 영상은 여기 수다라 어서와라는 제목의 영상이 짤막한 한 7분짜리 정도 되는 영상인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연출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가 뭐 기획해서 만든 게 아니라 연출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건데요.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수달을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가 수달이죠. 예, 좀 보면 약간 좀 용맹스럽게 생겼어요. 예. 근데 이 수달이 이제 보통 때 보면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귀여운 이미지인데 이 밤에 이렇게 보면 눈에서 안광이 나와요.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아주 날카로운 그런 맹수의 포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느끼듯이 수달은 이 하천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예요. 그래서 이제 수달이 이제 강에 있다는 거는 그 강의 생태계가 먹이사슬이 아주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하천의 생태적인 건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동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달이 아주 오랫동안 한강에서 이게 사라졌다가 최근에 한강에서 이렇게 목격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강 주변의 여러 이제 중랑천이라든지 뭐 탄천이라든지 여의도 색강이라든지 이런 한강 주변 지천에서 목격이 되고 또 이렇게 감시 카메라에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 카메라에 촬영이 된 수달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강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수달이 한강에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한강의 생태계 가족의 일원으로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라는 그런 주제의식을 담아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 그래서 이제 강가에 많이 나갔습니다. 강가에 많이 이제 나가 보는데 우리가 이제 환경 영상을 만든다고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환경이라고 부르는 그건 자연 생태계에 가까이 가는 그 현장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현장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수달과 같은 하천 생태계의 지표종을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그런 성격의 약간 이게 텔레비전으로 보면은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그런 성격의 작업인데 이런 작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어떤 분이 풀을 뽑고 있어요. 막 풀을 뽑고 있는데 이 여기가 중랑천이거든요. 중랑천. 한강의 지천이 중랑천인데 이 중랑천에 있는 그 하천 가운데에 이렇게 수초로 뒤덮여 있는 이 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섬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죠. 너무 작은데 이 모래로 이렇게 쌓여져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이제 지형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풀이 이렇게 잔뜩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풀을 막 뽑고 있어요. 풀 뽑은 이유가 보면은 이 밑에 화면을 보면은 이 자리에서 반대편을 바라본 거거든요. 여기 중랑천 여기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풀을 뽑고 나니까 바닥이 이렇게 모래인 거예요, 모래. 근데 이 왜 풀을 뽑고 모래바닥을 왜 이렇게 조성을 했냐면 이 수달이 여기 와서 수달이 휴식을 취하라고 수달의 휴식처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수달이 이제 강가에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헤엄을 치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난 다음에 쉬려면 이렇게 수달도 호흡을 하는 아가미 호흡이 아니라 포유동물이거든요.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수달도 이 기관지와 폐로 막 호흡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물 밖에 나와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모래톱 위에 올라와서 젖은 몸을 모래톱에서 막 이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모래톱에 비벼가지고 몸을 말리거든요. 그런 생태적인 습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달이 이런 이제 풀숲으로 우거진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이런 모래톱 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라고 이런 수달을 위한 휴식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딱 만들어 놓고 수달이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관측을 하는 거죠.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기다립니다. 여기는 탄천, 그 성내천입니다. 잠실 근처에 있는 한강의 지천이 성내천인데 여기서도 수달이 많이 목격이 돼가지고 저희 제작팀이 관찰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관찰 카메라 이렇게 설치해 놓고 또 밤에 주로 이제 저녁 5시부터 한 9시 사이, 새벽 한 4시부터 7시 사이 이 시간대에 수달이 이제 주로 물 밖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카메라를 갖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간이 조명을 이렇게 밝혀놓고 수달이 나오길 이렇게 막 기다리면서 관측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 때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쭉 기다렸는데 보름이면 사실은 너무 짧은 시간인데요. 더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데 보름밖에 못했던 거는 바로 장마가 왔어요. 계속 비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후에도 저 관찰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좀 관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달의 모습을 직접 촬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촬영하지는 못했지만 이 하천에 이 수달이 이 하천 속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천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 이게 플라스틱 쓰레기, 스티로폼 같은 쓰레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달의 배설물, 수달 배설물이 이 바위 같은데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수달 배설물에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스티로폼 같은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쓰레기를 좀 잘 치우고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한강의 지천들이 그 수서 생물들의 생태계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수달이 와서 먹을 거리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수달이 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하천 생태계에서 먹이 사슬이 건강하게 좀 유지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강도 이게 자연 생태계가 좀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희망을 좀 많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천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운동시설 같은 거 많이 만들고 개발을 또 많이 하거든요. 중랑천에서도 저희가 촬영할 때 막 공사가 막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이게 이 수달과 같은 이런 생물들과 인간이 좀 공존하기 위해서는
너무 인간 위주로 하천 주변에 운동시설만 잔뜩 만들 게 아니라 이런 생명체들이 함께 좀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환경을 좀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천 생태계를 보존하고 하천 주변에 이렇게 쓰레기들을 잘 이게 청소를 하고 이런 먹이사슬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애를 써줄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 영상 제작 과정 그리고 완성된 이 영상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되게 가치 있는 환경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캠페인 영상인데 캠페인 영상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잘 담아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나가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떤 관심을 좀 가지고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한다고 한다면 캠페인 영상도 아주 가치 있는 환경 영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다라 어서와라는 거의 제작 경험을 조금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란 주제인데요. 작년에 제가 이제 작업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캠페인 영상이었습니다. 서울시에 이제 서울민주주의 교육센터라고 하는 이게 시민 시민 평생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게 됐는데요. 플라스틱 다이어트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에코 크리에이터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쓰레기 줄이기, 제로 웨이스트 뭐 이런 쪽의 주제인 걸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보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사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요 경험담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다이어트,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자라는 의미를 담은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부제가 기후위기를 막는 즐거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 되게 이렇게 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해서 의미는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 어떤 실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행동인데 되게 즐거운 행동이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게 이 영상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즐거운 행동을 하는 분들을 한번 찾아가 본 거예요. 네. 우리가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 환경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면 먼저 생각하기 쉬운 게 환경으로 가자. 아까 수다를 찾아서 가는 것처럼 강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숲으로 가고 자연으로 가자. 이런 걸 먼저 생각하기가 쉬운데 꼭 자연에 가서만 환경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을 위해서 어떤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훌륭한 환경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사람들의 실천의 이야기예요. 여기 하단에 보면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마포에 있는 알맹상점이라는 곳이에요. 알맹상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맹상점은 알맹이만 파는 가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어느 가게든 가면 물건을 살 때 포장 용기에 담겨 있는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이 알맹상점은 포장 용기가 없어요. 알맹이만 있어서 용기를 들고 가야 돼요. 여기 작은 사진에 보면요. 작은 사진에 어떤 빈 병에다가 뭔가를 담고 있는데 이게 샴푸입니다. 샴푸. 빈 병에다 샴푸를 담고 있어요. 샴푸를 통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석유통 같은 큰 말통에 샴푸 내용물만 담아가지고 소비자가 이런 빈 병을 들고 오면 여기 이렇게 필요한 양만큼만 이렇게 담아가지고 무게를 재고 거기에 해당되는 가격을 지불하고 사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알맹상점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빈병을 들고 와서 이 알맹이만, 이 내용물만 담아갖고 가면 가격이 싸겠죠. 보통 시중에서 사는 그런 샴푸보다 가격이 싸요. 여기는 뭐 샴푸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팔고 식용유도 이렇게 내용물만 가서 용기를 들고 가서 담아갖고 구입할 수 있게 돼 있고 커피라든지 차 종류도 내용물만 구입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그 로션이라든지 이런 생활용품들 사러 갈 때 여기 가서 이제 용기를 들고 와서 담아 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 알맹상점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플라스틱, 이 용기가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샴푸든 뭐 화장품이든 올리브유든 뭐 커피든 플라스틱으로 많이 되어 있죠. 근데 플라스틱 용기의 생산을, 유통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라 각자 시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빈 용기를 들고 다니면서 담아 갖고 가니까 플라스틱 용기의 생산과 유통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게 대단히 큰, 사회를 대단히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시민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좀 소개를 많이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용기내라는 말. 용기내. 용기를 내라. be ambitious. 뭐 이런 뜻도 되지만, 용기, 그릇을 내라. 이런 뜻이 되는 캠페인이에요. 이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을 확산이 되면서 이 환경단체들이 시민 캠페인으로 크게 확산시켰죠. 그래가지고 대단히 유명한 캠페인이 됐죠. 해시태그로 용기내 해시태그가 많이 유행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포장하면서도 이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와서 내놓을 수 있고, 떡볶이 가게에서, 떡볶이 노점에서도 이 플라스틱 다회용기를 들고 가면 거기다 담아주시고, 빵집에서도 이 플라스틱 다회용기를 들고 와서 빵을 담아 갖고 오고, 이렇게 용기를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용기내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는 운동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이 환경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실천을 했던 분들의 인터뷰를 다 담아서 넣었어요. 인터뷰를 담아서 넣었습니다. 그 인터뷰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포인트는 간단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처음에 하기 전에는 기분이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하기 전에는, 이거 좋은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괜히 용기를 들고 가기 되게 쑥스러워요. 혹시 내가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이 쓰였어요. 대충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하고는 싶은데 뭔가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유별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주저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가게 사장님들한테 물어봐요. 가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렇게 용기 들고 오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가게 사장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환경에도 도움되고 우리는 포장비가 적게 드니까 좋다. 포장 용기를 구입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근데 가게 사장님들은 그 포장 용기 구입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들고 오는 분들한테는 더 많이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뭐냐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용기를 못 냈던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가.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는 시민들과 그 용기에 담아주시는 가게 사장님들이 또 서로 또 친목도 도모가 돼요. 네. 한 동네 안에서 자주 보는 사이다 보니까 서로 또 친해져요. 그러면서 약간 동료의식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동지애가 생기는 거죠. 이러면서 시민들의 즐거운 실천을 통해서 사회가 변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이 영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거기다가 이런 걸 하나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실천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까, 얼마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라는 거를 한번 데이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집어넣습니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대에 약 200만, 200만인가요? 잘 안 보이네요. 200만 톤에서 2015년도 4억 톤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4억 톤. 200만 톤에서 4억 톤으로 200배 늘었습니까? 무섭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8%밖에 안 된다.
이런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실천 경험담과 이거를 우리 객관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간단한 데이터를 결합시켜서 영상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민들은 아, 진짜 내가 가게에 가서 용기를 내면 이렇게 사회적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실천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용기를 내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환경 영상의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환경 영상을 찍는다는 거, 만든다는 거는 아주 훌륭한 뭐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 우리가 쉽게 그리고 마음으로 좀 와닿는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아주 환경 영상으로서 아주 목표를 잘 훌륭하게 달성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환경 영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사례는 월성입니다. 예. 이 그 환경영화제 2020년 환경영화제 상영했고 뭐 영광스럽게도 대상을 수상했던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제가 기획을 했을 때 생각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대도시에서 값싼 전기를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그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현실의 불균형을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왜 환경적으로 중요하냐 하면, 이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환경이 핵발전소에서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방사능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는 환경이죠.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밤을 밝히면서 살고 있는 서울의 환경은 방사능으로부터 아주 안전하고 자유롭게 격리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울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이 전기를 생산을 서울에서 해야 된다면 서울의 전기 생산량은요, 수요량의 11%만 생산하거든요. 약 88%가 지방에서 생산돼서 서울로 올라와요.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전기 수요량이, 전기 사용량이 두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서울인데 전기 생산, 전기 자급률은 11%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서울이 쓰고 있는 이 많은 전기를 서울에서 생산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부분의 전기, 한 80%, 거의 90% 이상의 전기를 공급하는 연료가 석탄, 가스, 핵발전이죠. 네, 세 가지입니다. 석탄과 가스 발전에서는 매연도 나오고 미세먼지도 나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지구온난화, 지금 지구온난화라고도 하지 않고 지구가열이라고 하죠. 지구가열을 불러일으키죠. 근데 핵발전소에서는 일상적으로 방사능이 나오죠. 그러면 서울에서 석탄 발전, 가스 발전, 핵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의 환경은 아주 나빠지겠죠. 네, 생활 환경이 아주 나빠질 겁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충남에서 생산되는 석탄 발전 전기와 이런 뭐 해안가, 동해안 해안가에서 생산되는 핵발전 전기를 바다다가 쓰고 있다 보니까 서울의 환경은 깨끗하게 안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런 것이 환경 불평등인 거죠. 환경 불평등.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은 환경적으로 상당히 열악해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환경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대도시와 산업시설은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런 불평등이 환경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바라볼 때 지금은 환경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의라는 말이 있죠. 환경정의. 환경 불평등이 아닌 환경 부담을 공평하게 지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안전하게 유지하고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환경정의의 개념이죠. 서울은, 전기도 그렇지만 서울 시민들이 생산하는 폐기물, 쓰레기, 생활 쓰레기 중에 거의 50%가 지방으로 내려가요. 지방에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서울 안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결국은 이런 불평등의 문제들을 바로잡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각하게 우리가 다뤄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월성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핵발전소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 주인공, 주된 주인공이 세 분은 다 이 월성 핵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에요. 뭐 다 3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이렇게 염소를 키우거나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계세요. 핵발전소가 지어지기 전부터 이렇게 염소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이분들의 삶이 핵발전소로 인해서 위협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주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보면 이주만이 살 길이다. 원전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이런 구호가 적혀 있는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농성을 7년째 하고 계신데요. 핵발전소에서 떠나서 살고 싶다라는 거죠. 안전하게. 그런데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발전소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핵발전소 주변에는 절대 부동산 거래가 안 됩니다. 집과 땅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를 않아요. 예,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겠죠. 이분들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이 위험하다는 거 알게 되고 떠나고 싶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인공인 이 황분이 할머니신데, 이 할머니는 갑상선암의 환자시입니다. 갑상선암 환자신데, 갑상선암 원전 주변에서 갑상선암을 앓고 계신 어떤 가족의 재판에 가셨다가, 그때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재판에서 패소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하게 되는 그 현장에서 이 할머니의 표정을 담은 장면이에요. 패소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그 패소하게 된 이유는 갑상선암이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 아직 충분히 연구가 안 됐다.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원전 책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성급하다. 뭐 이래서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할머니를 비롯해서 갑상선암을 겪고 계시는 전국에 약 뭐 천여 명의 원전 지역 주민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상당히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연구를 해달라고 국가에 그렇게 오랫동안 요구를 해왔는데 국가에서는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그래서 소송을 했더니 법원에서는 연구 결과가 아주 확실한 게 없어서 갑상선암 원인이 원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환경단체들과 또 국회에 뜻 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갑상선암과 원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국가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이주 또는 건강 피해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도 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알리고 여론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 성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 환경 문제를 다루는 사실 영상이 하는 어떤 궁극적인 사회 변화의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성은 1시간 20분 길이의 긴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그 현장 속에서 밀착해가지고 아주 절절하게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평소에 이런 거를 생각을 못했다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뭔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향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영화와 같은 이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도 훨씬 더 강력하게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많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2017년도에 제가 만든 건데요. 제가 이제 뉴스타파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 매체에서 그 목격자들이라는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좀 오랫동안 만들어 왔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 프로그램이 조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상이 죽음의 댐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죽음의 댐은 내성천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말 아름답죠? 모래벌, 모래톱이 있고 맑은 물, 1급수의 맑은 물과 모래톱이 어우러져 있는 낙동강 지류인데요. 내성천이 낙동강에 맑은 물을 공급해 왔던 그런 상류에 있는 하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영주, 경상북도 영주시에 내성천 상류에 영주댐이 만들어졌어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영주댐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녹조가 잔뜩 끼게 됩니다. 녹조가. 예. 이게 이제 그 영상, 오리지널 영상이에요. 항공에서 찍은 그 영상인데 아주 초록색이잖아요. 이거 완전 녹조가 잔뜩 낀 거거든요. 예. 이게 내성천이 이 영주댐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내성천의 이야기를 다룬 게 이 죽음의 댐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이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팩트가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문제를 입증해야 됩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도 사람들한테 아주 강렬하게 이 녹조가 창궐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이걸 데이터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내성천 수질,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댐을 만들기 전 2009년도에는 1.2에서 2.0 매우 좋음에서 좋음 정도의 수질이에요. 근데 댐을 만들고 난 2017년에는요 5.4에서 8.2 약간 나쁨에서 나쁨으로 수질이 매우 좋음에서 나쁨으로 이렇게 수질이 아주 악화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데이터로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환경 영상 설득력을 가지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또 이런 것들로 이미지로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댐 만들기 전에 내성천 영주시 2, 3면 석포교 지점이에요. 같은 지점을 댐을 만들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찍은 거예요. 같은 지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풀밭으로 변했어요. 물과 모래톱이 있던, 맑은 물과 모래톱이 있던 이 자리가 풀밭으로 변했어요. 내성천 천변은 모래톱이 사라지고 다 이런 풀밭 정글이 돼 있어요. 정글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황폐화가 돼 가는 거예요. 이걸 육상화라고 하는데요. 모래가 아주 그 물 속에 있던 오염물질을 다 걸러주거든요. 정화를 해주기 때문에 모래톱을 거치면서 아주 1급수 맑은 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래를 다 파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댐을 건설하면서 이 모래를 다 파내버렸어요. 다 파내가지고 모래를 다 건설업체가 다 팔았습니다. 영주시가 다 팔아버렸어요. 모래가 없어지니까 수위는 낮아지는데, 그러니까 그 강바닥이 깊어지는 거죠. 강바닥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바닥이 깊어지면서 물살이 엄청나게 세지니까 모래 그나마 남아있던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고 굵은 모래, 자갈, 바위돌 이런 것들이 잔뜩 이렇게 물 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모래톱이 이렇게 자갈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갈 땅이 되면서 거기에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래톱과 물이 있던 자리가 이렇게 정글, 밀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뭐 4, 5년 사이에 급격하게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속 그 드론으로 항공 촬영 쭉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모래톱이 살아있는 데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깨끗하게 모래톱과 물이 그대로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마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외나무다리, 영주 외나무다리라고 해서 여기가 되게 인기 있는 관광지여서 외나무다리 축제도 막 벌어져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여기는 잘 보존이 되어 있길래 지상으로 내려가서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예요. 뭐가 지나간 자국이 보이죠? 트랙터가 지나간 자국이 보여요. 이게 뭐냐면 트랙터가 풀을 다 깎아버린 거예요. 발자국, 트랙터 지나간 자국이 여기 보입니다. 이 지역 인근 주민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안 그러면 풀밭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풀밭이었는데 트랙터로 다 깨끗하게 풀을 다 밀어버린 거다. 왜 밀었냐면 여기서 외나무다리 축제가 열리거든요. 그 축제를 앞두고 풀을 다 밀어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이런 식의 풀밭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깨끗한 모래톱과 일급수로 유지되어 왔던 이 내성천의 자연환경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파괴가 되고 황폐화돼 가고 있는 이런 현장을 고발하는 거. 현장에 가서 찍고 현장의 지역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해야지만 그 현실을 생생하게 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영상을 찍는다는 것은 이렇게 현장 밀착, 현장에 가서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제작하는 이제 경험담을 통해서 환경 영상을 만든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걸 만들 때 제가 영주를 되게 가서 오랫동안 가가지고 영주 이 내성천 주변에 주민분들 또 내성천 보존운동 하시는 분들 뭐 다 만나고요. 그분들 얘기 다 듣고 거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부에 찾아가서 환경부에다가 질문을 하고 또 이 영주댐 공사를 했던 수자원공사에다 다 질문을 하고 대답을 확실하게 못 들으면 수자원공사 사장 있는 데를 쫓아가서 찾아가고 따져 묻고 뭐 이런 식으로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정확하게 진상이 파악이 되거든요. 한쪽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100% 확인이 안 되니까 반대쪽에 정부 쪽 관계자들 얘기도 들어야 되고요. 댐 만드는 사람 얘기들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확인을 좀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한 다음에 이게 탐사 보도기 때문에 100% 사실 확인이 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영주댐을 해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그 후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비등비등했는데, 근데 아직도 영주댐은 그대로 있습니다. 영주댐 해체를 하지 않고 환경부가 되게 소극적으로 결정했어요. 영주댐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담아두지 않고 물을 방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영주댐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방류를 함으로써 조금 상태가 좋아지긴 했는데 다시 또 여름되면 녹조가 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댐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아주 과감한 결정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4대강 계속 문제 많다고 고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도 4대강 문제 보호 해체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영주댐조차도 해결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경험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왜 내가 이거 만들려고 하지?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첫 번째,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수다를 보여주려고 한다? 수다를 보여주고 싶어. 혹은 영주댐 때문에 내성천이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모습, 어떤 현실을 혹은 어떤 현상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수달에 배설물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섞여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하천이 오염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되겠죠. 어떤 모습, 어떤 현장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두 번째는 무슨 스토리를 들려주려고 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얽힌 이야기가 뭐냐 이거죠. 이야기가 뭐냐. 수달에 배설물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섞여 있다는 것을 그 현실, 그 현상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수달이 한강에서 다시 나타났던 이야기, 수달에 배설물을 발견한 이야기, 그런데 배설물 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섞여 있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알고 봤더니 하천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 뭘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냐. 결국 어떤 스토리냐. 어떤 현실, 어떤 현장이고 어떤 스토리냐. 이게 분명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국 그걸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가.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강가에 가서 쓰레기 줍줍을 합시다. 뭐 이런, 이게 메시지가 되겠죠. 그럼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 그죠? 혹은 수달이 돌아오는 거를 우리는 즐겁게 생각합시다. 이것도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수달이 한강에 나타난다는 것은 한강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수달을 반갑게 맞이합시다. 이것도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게 분명해야 된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기획입니다. 기획. 예, 기획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 재밌게, 일단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해. 재밌게 하자. 어쨌든 재밌게 하자. 흥미진진하게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철학적이고 명상적으로 하자. 철학, 뭔가 깊이 있게 얘기해야 된다. 아니면 뭔가 감성적으로 영상과 음악으로 한강의 아름다운 모습, 혹은 뭐 내성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아주 감성적으로 표현하자. 저는 이 죽음의 댐이라는 프로그램의 전반부 한 2, 3분 정도를 아주 감성적으로 구성했어요. 감성적으로. 영주댐이 만들어지기 전 내성천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과 맑은 물을 그런 사진들과 음악으로만 구성을 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추적 탐사 형식으로 해볼까? 뭔가 이게 비밀을 파헤쳐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볼까? 그러면 이게 탐사를 하는, 추적하는 누군가 등장해가지고 막 비밀을 파헤치는 흥미진진한, 뭔가 이게 긴박하고 스릴 넘치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영상미, 혹은 아주 폭넓은 인터뷰, 광범위한 인터뷰를 생생한 인터뷰로 구성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모르겠다. 그냥 일단 촬영 시작하고 벌어지는 일을 한번 따라가 보자. 사건이 전개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시간과 운명의 흐름에 나를 맡기고 한번 흘러가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나중에 수습은 돼야 되겠죠. 시간과 운명의 흐름에 나를 맡겼는데 결국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막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 나중에 수습 불가가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참 힘들어집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이렇게 막 투입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한도 내에서 이게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포인트를 잡고 대략적인 내용의 전개를 상상해 봐야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대략적인 내용의 전개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글로 혹은 표로 이렇게 문서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문서가 가구성안이 됩니다. 가구성안. 기획을 하고 가구성안을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나의 환경 영상은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결국 만드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만드나?
정말 환경을 지키고 현실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건가?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현실을 바꾸는 데 좀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어떤 영향을 받게 할 것인가? 적어도 어떤 실천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용기 내 플라스틱 제로 영상을 만들었을 때 저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용기를 들고 가게에 가서 용기 내를 한 번씩 실천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줬어요. 누구나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다. 창피한 일이 아니다. 유별난 일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용기 내봅시다.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 어떤 변화,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고 그걸 잘 이끌어낼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특히나 캠페인 영상 같은 경우는 그게 아주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만든 영상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전파시킬 것인가 이것과도 되게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든 영상을 어떻게 전파하고 확산시킬 것인가 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든 분들이 직접 제작한 분들이 뭐 이것까지 전파 확산까지 다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만드는 사람 제작은 제작대로 하고 실제 전파 확산을 할 사람들은 따로 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서 같이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만드는 거면 책임지고 이거 전파 확산하는 건 단체의 다른 활동가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이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적절하게 분업을 해가지고 하되 그래도 만드는 사람도 전파 확산에 대한 어떤 전략, 목적 이런 것들은 잘 공유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누가 볼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가 볼 거냐? 어린이가 보는데 복잡한 데이터를 가지고 막 설명하는 어려운 걸 만들면 안 될 테고 혹은 또 좀 장년층 혹은 노년층이 보시도록 만드는다는데 자막을 깨알같이 만들면 또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혹은 또 표현 기법도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봐야 되는 영상이다. 그랬을 때 너무 그런 영상에 너무 영상미만 추구하면 또 곤란하겠죠. 결국 이제 누가 볼 것이며 어떤 목적을 갖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영상 구성의 방법, 표현의 방법, 메시지 전달의 방법 자체도 달라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게 환경 영상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만드는 분들이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든다라는 거에만 너무 치우쳐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보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작 과정을 조금 먼저 살펴보면요. 제작 과정은 프리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사전 기획 단계, 실제작 단계, 후반 작업 단계입니다. 프리 프로덕션은 기획입니다. 먼저 기획을 하는데 주제를 잡고 뭘 찍을 건지 촬영 대상을 선정하고 촬영 계획을 세우는 거. 이게 기획이죠. 주제 잡고 또는 이제 누구한테 보여줄 건지 무엇을 위해서 만들 건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기획을 한 다음에 가구성안 혹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합니다. 가구성안 내용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섭외를 해야 돼요. 섭외는 내부적인 섭외가 있고 외부적인 섭외가 있어요. 내부적인 섭외는 자기 혼자서 만들면 모르겠지만 혼자서 만들지 않고 팀으로 만든다고 할 때 팀을 잘 구성해야 되죠.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내가 연출을 하겠다고 하면 촬영할 사람과 혹은 뭐 편집할 사람 혹은 뭐 제작 진행을 맡아줄 사람 뭐 이렇게 팀이 구성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작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자료 조사할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팀 구성이 달라지죠. 근데 팀 구성이 자기하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잘 섭외를 해가지고 팀 구성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팀 구성을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연출자니까 내 위주로 하겠다. 내가 성과를 잘 챙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곤란해요. 팀을 구성한다는 건 협업이기 때문에 서로가 성과를 또 서로가 적절하게 공유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같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다른 팀 구성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힘들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그런 부분들을 잘 소통을 하고 컨트롤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협업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장 가갖고 의견이 막 충돌이 되고 이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소통, 상호 이해, 상호 배려 이런 것들이 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캐스팅은 뭐냐면 촬영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그분들하고 혹은 뭐 동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촬영하자고 합의를 보는 거죠. 예, 출연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 거죠. 때로는 이제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가 아니라 현실 속의 인물로서 등장하는 걸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 다큐든 극영화든 뭐든 간에 강아지가 나오든 고양이가 나오든 캐스팅을 하려면 상호간에 합의를 잘 해가지고 일정을 잘 짜고 잘 원만하게 계약을 해야 되겠죠. 뭐 계약이라는 거는 뭐 이게 뭐 돈이 오가는 계약일 수 있고 아니면 상호 신뢰와 서로 간의 도움에 의한 그냥 협력으로서의 계약일 수 있지만 그런 걸 잘 해야 된다. 아니면 헌팅은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장소. 환경 영상은 특히나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를 꼭 사전에 답사를 잘 해봐야 됩니다. 예. 그걸 헌팅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를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제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촬영 일정을 다 짜면 제작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제작은 촬영, 구성, 가편집 이게 프로덕션 단계입니다. 촬영 현장에서 촬영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촬영할 수도 있고 뭐 세트 안에서 어떤 연출을 촬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인터뷰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 각각의 촬영의 형태와 조건에 맞는 그런 사전 인력 구성과 촬영 계획을 수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촬영도 좀 필요해요. 사실은 이제 혼자 하거나 아주 같이 호흡이 잘 맞는 촬영 감독하고 같이 한다면 현장에 가서 사전에 테스트 촬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대단히 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테스트 촬영이라든지 사전 답사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해질녘에 한강에 가서 거기 한강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을 찍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한 6시쯤 해 빠질 때 나갔어요. 여의도 여의나루 선착장에서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여의나루 선착장에 6시에 가보니까요. 해가 반대편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역광으로 찍히는 조건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시간대에 빛이 어떤 조건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가서 이거 못 찍겠다. 그냥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팅, 사전 답사 혹은 테스트 촬영을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의외로 이렇게 해가 떠 있는 위치, 빛이 떨어지는 위치 때문에 상상했던 그림을 못 찍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예. 그런 거를 유념하시고 촬영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촬영한 다음에 촬영본을 모니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구성을 하고 그 구성은 실제로 씬별로 장면별로 컷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흐름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거를 말하자면 대본을 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다 문서로 작성한 다음에 그걸 보면서 가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편집을 하는 거죠. 편집은 머릿속에서 구성안을 짜고 편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노련한 연출자여야 됩니다. 작가와 연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대단히 내공이 강한 연출자여야지 머릿속에 구성안을 짜고 그냥 하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꼭 문서로 구성안을 작성을 하시고 영상과 그다음에 내용, 오디오 이렇게 구분해갖고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보면서 편집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스트 프로덕션은 파인 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가편집된 그러니까 약 10분짜리 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한 15분 정도 조금 넉넉한 길이로 1.5배 정도로 약간 루즈하게 편집을 해봅니다. 구성안을 갖고 편집하고 난 다음에 이건 작가가 있으면 작가와 함께 같이 보면서, 혹은 작가가 없으면 뭐 편집자와 함께, 혹은 작가 편집자 없이 내가 혼자서 그냥 하는 거라면 아무나 한 사람 붙잡고 같이 보면서 그분의 모니터 의견을 들으면서 아주 정밀하게 편집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이걸 파인 커팅이라고 합니다. 파인 커팅이 끝나면 종합 편집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효과, 영상 효과를 넣거나 CG를 넣거나 색 보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할 수 있고 종합 편집실에 맡길 수 있는, 기사한테 맡길 수 있는 거죠. 사실 효과, CG, 색 보정 같은 건 전문적인 기사들이 다 따로 있어요. 편집 TD, 테크니컬 디렉터들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많이 해야지 좋은 퀄리티가 나오죠. 예. 음악이나 음향 효과 믹싱 같은 경우도 음악 감독 혹은 믹싱실에 가서 전문적인 사운드 엔지니어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내가 만든다.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아. 그러면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혼자서 다 하려면 이런 테크닉을 다 익혀야 돼요. 예. 이 테크닉 없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테크닉들을 꼭 반드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가구 생활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전개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대본 형식으로 만들어보고, 촬영을 할 때는 편집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쇼트와 컷을 찍어야 됩니다. 촬영할 때 보통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쭉 찍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앵글로 그냥 쭉 계속 막 5분, 10분 계속 찍거나 막 하면, 찍으면서 카메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고 카메라 막 돌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나중에 편집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못 써요. 이렇게 찍으면. 항상 촬영할 때는 끊어서 찍어야 돼요. 끊어서. 컷을 끊어서 찍어야 됩니다. 컷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녹화 버튼 눌렀다가 녹화 버튼 해제해서 촬영을 끝내는 걸 컷이라고 그래요. 녹화 버튼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는 것까지 그 사이 그게 컷입니다. 각각의 컷을 다양한 쇼트로 찍으라는 겁니다. 다양한 쇼트. 풀쇼트 아주 넓게 찍거나, 클로즈업 아주 가까이 밀착해서 찍거나, 중간 정도 사이즈로 찍거나, 이런 다양한 쇼트로 찍고요.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찍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찍거나, 가로로 돌리면서 찍거나,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찍거나,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찍거나, 이런 움직임을 줘서 찍거나, 이렇게 다양한 쇼트로 찍을 것.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항상 촬영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게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단 기억을 꼭 해주세요. 편집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쇼트와 컷을 찍어야 된다.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우선 테스트 촬영을 나가가지고 한 몇 개의 씬을 찍어보세요. 찍어보신 다음에 그걸 갖고 편집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해 보는 게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테스트 촬영해 보시고 그걸로 편집을 해보고 시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찍어야 될지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작에서 유의할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한 후에 시작하라는 것.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닐 경우 팀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에 힘쓰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작업을 진행해야지만 함께하는 사람들도 힘들지 않고 나도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별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건데 혹시나 해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찍다 보면 너무 힘들어져요. 목표하는 것은 최소한 한 가지는 달성하고 철수해라. 예. 한 가지는 하고 철수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촬영 때 어물쩍 넘어가면 편집 때 후회하고, 편집에서 어물쩍 넘어가면 끝난 후에 후회합니다.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판단을 하세요. 이걸 쓸 건지 말 건지. NG면 NG다. 버리면 버린다. 아니면 건지면 건진다.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촬영 또 나가게 돼요. 촬영 2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5번, 6번 가게 되면 나중에 팀으로 가면 팀에 싸우고요. 분명히 그 싸움 납니다. 아니면 혼자서 하면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대충 해야지. 이렇게 돼서 결국은 나중에 실패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갖고 냉정하게 진행을 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직접 자연으로 찾아가서 수달과 뭐 월성 그다음에 댐 촬영하신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환경 영상 제작 경험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자연으로 가지 않고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도 훌륭한 환경 영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위한 스텝들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뭐 주제 선정, 제작 과정, 그리고 인력 구성과 유의할 점까지 모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 캠페인 영상과 실제 캠페인을 진행해야 하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연을 해주시는 동안에 질문해 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바로 그냥 Q&A로 넘어갈게요. 맨 처음에 질문해 주신 한정혜님 혹시 직접 비디오, 오디오 키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글자가 약간 작은데요. 제가 읽고 그냥 하면 되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찌모찌님 혹시 오디오, 비디오 키시고 저희한테 해주셨던 질문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중간에 대답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는 질문이 있다면 그냥 필요한 내용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질문은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환경 영상을 찍을 때 다른 컨텐츠와 찍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촬영할 때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구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 여쭤봤습니다. 네. 그 환경 영상 찍을 때와 다른 콘텐츠를 찍을 때 차이점. 아무래도 이제 환경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약간 목적이 좀 있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나 이제 목적이 좀 있고, 어떤 무엇을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예술적인 동기라기보다는 뭔가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표현 방법이나 전달 방법이라든지 이야기 구성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컨텐츠하고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정말 다양한 컨텐츠의 형식들을 그대로 환경 영상에도 그대로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요즘 보면은 유튜브를 잘은 안 보는데 최근에 조금 보는 게 있는데 그 피식대학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피식대학? 예, 그 피식대학에 한사랑 산악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은근히 재밌어요. 보다 보면 산에 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저씨 4명이서 그냥 산에 이 산 저 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얘기하는데 뭐 근데 은근히 재밌는데 사실 그런 거를 통해서도 환경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또 먹방 같은 뭐 이런 형식을 통해서도 환경 영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채식, 왜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먹방으로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뭔가 아이디어라든지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얼마든지 콘텐츠의 다양한 형식들을 환경 영상에서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천할 수 있는 구도라는 거는요. 구도는 추천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다양한 구도들이 있고 그런 구도는 결국 선택하는 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맥락과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선호도도 뭐 작용을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양한 구도로 찍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구도가 좋다가 아니라 다양한 구도로 시도해 보시고 찍으시고 다양한 사이즈로 최소한 한 씬을 3개 이상의 사이즈로 찍으시라는 거.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는 뭐 사실은 그 영상 제작의 맥락과 동기, 본인의 호불호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은 구도를 만들기 위한 나름의 어떤 사전 훈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그림이나 사진을 많이 보시면 좋아요. 미술 작품 혹은 사진 작품 같은 거 많이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훌륭한 구도를 이렇게 뽑거든요. 그런 공부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맨 처음에 질문 주신 분이 말씀을 직접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읽어서 전달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그 제로 웨이스트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에서 조금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알맹 상점에 가봤고 촬영도 해봤는데 캠페인 영상을 만들 때 뭐 기획자, 작가, 촬영 감독, 편집자 등등의 그런 세부적인 멤버 구성이 궁금하시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멤버 구성으로 보면은요, 스텝 구성, 멤버 구성 뭐 같은 얘기인데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대본을 쓰는 작가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출하는 감독, 연출부가 있어요. 근데 감독 혼자서 그냥 연출부를 혼자서 할 수도 있고 조연출이 있을 수 있어요. 혼자서 못하면 조연출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하고 연출, 보통 연출자를 감독이라고 불러요. 조연출은 조감독이라고 부르고 작가와 연출은 말하자면 내용을 결정하고 내용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영상으로 표현해주는 파트가 있죠. 영상 파트. 이게 촬영이죠. 촬영 감독. 촬영 감독도 촬영 스케일이 크고 혼자서 못하면 촬영 보가 있어요. 촬영보. 조연출이 있듯이 촬영 보조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소규모 작업에서는 촬영 보조까지 둘 필요는 없고 촬영 감독이 혼자서 하고 아주 바쁠 때는 연출자가 촬영 보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삼각대 들고 다니면서 연출자가 펴주고 촬영 감독은 촬영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촬영 감독, 촬영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을 쓰게 되면 촬영 감독이 조명까지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조명 담당자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명 담당자는 촬영 감독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촬영 조명 파트가 있죠. 그 다음에 후반 작업 파트에서 이제 편집은 보통은 감독이 직접 합니다. 감독이 직접 하는데 파인 커팅까지 감독이 직접 해요. 작가가 있으면 작가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편집 끝난 다음에 종합 편집은 기술자가 해야 되거든요. 영상 효과 넣고 뭐 자막 넣고 뭐 CG 넣고 이런 거는 그 파트의 기술자들이 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 이제 종합 편집을 하는 기술 감독이, 편집 감독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엔지니어, 그 영상 효과하고 믹싱을 담당하는 사운드 담당. 음악을 뭐 작곡이나 선곡을 해야 된다면 음악 담당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멤버들을 다 따로따로 두면 비용이 되게 많이 들겠죠. 제작비가 넉넉하고 작업 스케일이 크면 이렇게 다 분업화해서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오픈 퀄리티의 작업이 나옵니다. 근데 저비용으로 해야 된다. 작업 스케일이 작다 그러면 한 사람이 1인 다역을 해야 되겠죠. 1인 다역을 해야 되는데 1인 다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파트는 자기가 다 하면 돼요. 어떤 경우에는 감독이 작가와 편집자를 겸할 수도 있고 감독이 편집자와 종합 편집기사 후반 사운드 엔지니어를 겸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감독이 촬영을 겸할 수도 있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다 겸업을 하고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은 따로 스텝을 두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스텝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재단의 김희봉 선임 PD라고 하는데요. 저도 질문이 있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남태재 감독님께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굉장히 많은 현장에 찾아가셔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셨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 가시면은 이제 뭐 주민분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사건에 관계된 관계자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의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실 때 그 진실된 이야기, 이제 그분들의 인터뷰를 하실 때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궁금해요. 그래서 진실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이걸 현장에 계시는 주민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법과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법, 이런 태도들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인터뷰가 사실은 다큐멘터리 인터뷰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많은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는다라는 게 되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그 주민들과 핵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과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원전 당국과 두 사람의 인터뷰를 한다고 쳤을 때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같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같아야 되냐면 그 분들의 얘기를 선입견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듣겠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예. 핵발전 운영자를 만날 때도 선입견을 갖지 않고 그분들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듣겠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르면 안 되죠. 그런데 방법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분들의 이야기는 가서 같이 뭐 차 한잔 하면서 혹은 뭐 사과를 깎아 먹으면서 평상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쭉 들어드리는 이런 방법이 되게 좋아요. 서로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를 주고받고 그 시간이 참 오래 걸리더라도 그럴 경우에 이제 주민분이 동의를 하시면 카메라를 켜놓고 그냥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죠. 대화를 나누면서 궁금한 거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주 좋은 내용의 인터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고요. 또 주민분들은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카메라를 갖고 있는 다큐 제작자는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핵발전을 운영하는 당국자 같은 경우는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다큐 제작자는 가급적 피하고 싶겠죠. 네. 이분들한테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전에 잘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하겠다는 거 정확하게 질문을 전달을 해야 돼요. 사전에. 질문을 전달하고 그 사전에 전달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합니다. 보통. 네. 그래가지고 질문할 거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당신들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한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100%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언제든지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거부하고 거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부하지 않는다고 해도 목적이라든지 질문 내용을 투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하고 진실되게 소통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고 진실되게 그분들한테 모든 걸 전달한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따지고 싶으면 공명정대하게 따지는 거죠. 당당하게. 당신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다가 그분들이 자신이 없으면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회피하면서 좀 봐주세요 이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그런 모습들이 사실 그대로 그 다큐멘터리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절하지 않고 인터뷰 응한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다가 인터뷰하다가 못하겠어요 이러고 막 도망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도망가나 다 찍어갖고 다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연락이 와요. 재밌는 게. 연락이 와서 그거 좀 빼주세요 이러고 로비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빼주죠. 안 빼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만날 때는 정말 진실되게 만나라라는 게 공통적인 거다.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법론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터뷰를 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분들 만나고 당사자들 인터뷰를 할 때도 어떤 질문을 하겠다고 사전에 조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듣고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겠다라고 하는 태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독님 그리고 질문이 앞으로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실 건데 류현아님 혹시 마이크랑
비디오, 오디오 다 켜고 직접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 잘 들리실까요?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들립니다. 네, 그러면 제 질문을 저희도 굉장히 비슷한 세상을 바꾸는 민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인터뷰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환경부 장관이라던가 아니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왜 2022년이 아니라 2030년인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다 높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컨택을 할 수 있을지, 온라인이나 전화로라도 면담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요. 저희가 큰 제작사도 아니고 굉장히 역사도 짧은 그런 크리에이터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높으신 분들이랑 같이 인터뷰를 잡을 수 있을지, 뭐 그런 노하우가 있는지, 끈질긴 요청뿐일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죄송한데요. 잡음이 계속 섞여서 들려서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혹시 좀 간단하게 질문 요지만 다시 올려주신다든지 가능할까요? 채팅창에 죄송합니다. 소리가 좀 안 좋아서 채팅창에 그 질문사항 올렸습니다. 예. 채팅창 어떤 부분이죠? 맨 마지막에 있는 질문인가요? 세상을 바꾸던 민초들. 네네네. 예, 채팅 보고 말씀드릴게요. 환경부 장관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은데 온라인과 전화로 면담이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언론사도 아닌데 환경부나 이렇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인터뷰 응해 줄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이 노하우가 궁금하다는 말씀이시고 물론 이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론사 좀 규모가 있는 언론사일수록 피하지 않고 뭐 인터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공문을 보내십시오. 공문 보내보셨습니까? 공문을 먼저 보내셔야 됩니다. 공문은 누구나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도 공문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실하고 환경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시고요. 그 질문 내용도 상세하게 적으셔가지고 질문지를 첨부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원하는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다 코로나 때문에 전화라든지 아니면 서면 답변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면 답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전화 인터뷰가 성사가 된다면 더 좋겠죠. 뭐 직접 대면 인터뷰는 거의 불가능하게 할 걸로 지금 보이고요. 전화 내진 서면 답변을 받으시는 걸로 하되 만약에 이제 그 개인이라고 무시를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경우에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뭐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 사무처에다가 항의성 공문을 한번 더 보낸다든지, 뭐 개인이라고 무시하냐, 국민의 알 권리에 응답하라, 뭐 이렇게 사무처 앞으로 이제 보낼 방법이 하나 있고, 환경부 같은 경우는 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한번 또 항의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 드리면 우리나라 법으로는요,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전화 녹취를 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공무원들 대상으로는요. 공무에 관련된 어떤 질문을 그 언론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하잖아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면은 전화로 그냥 녹음하는 거죠. 녹음해가지고 보통은 당사자 간에 뭐 어떤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이럴 때만 뭐 무단 녹취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공무에 관한 알 권리에 해당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녹음해갖고 그걸 공개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정 안 되면 그렇게 환경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 비서관은 그렇게 하면 불법이거든요. 하지 마시고 환경부 장관실에 공보 담당, 거기 환경부에 공보 담당이 있습니다. 공보 담당자한테 그러니까 홍보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변인실일 수도 있죠. 거기 전화하셔가지고 바로 질문하세요. 그냥 질문해가지고 답변 들으시고 그냥 영상에 쓰시면 돼요. 예. 그거는 법으로 보호받는 겁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독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은님, 별이와 애기팀 예은님, 저희가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장에서 감독님이 듣는 소리가 조금 울려서 제가 그냥 직접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희 팀은 업사이클링 재활용 주제로 캠페인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제로웨이스트를 하는 사람들처럼 영상 중 시청자분들께 예시로 어디에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간접 광고나 특정 기업, 특정 업체를 소개하는 거니까 조심스러운데요. 환경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도 될까요? 알맹상점처럼 특정 장소나 기업을 소개하게 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서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사실 이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문제인데 보통 언론사나 방송에서 소개할 때 이제 그 이니셜로 많이 나오잖아요. 가게 이름도 안 내보내고 또 뭐 보면은 뭐 소품에 예를 들면 뭐 소품에 커피 하나가 등장해도 상표를 가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경쟁업체한테 항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공정거래 위반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론사나 뭐 방송 같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매체에서 특정 상표나 특정 상호를 가리지 않고 노출시키면 공정거래에 위반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소송 당할까 봐 그러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영상이 정말 수만 명이 보는 거라서 소송당할 우려가 있으면 가리고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몇 사람 안 보는 거기 때문에 소송은 안 당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하셔도 돼요. 특히나 알맹상점 같은 경우는 경쟁업체가 소송을 한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특히나 사회운동적인 의미도 크기 때문에 충분히 법정에 가더라도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냥 노출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맹상점이나 뭐 터치포구, 뭐 사회적 기업 이 정도는 제가 영상 만들 때도 다 노출하고 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네, 저희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독님이 해주신 말씀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저희도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 26일 날 저희 워크숍 진행되는 것도 참석 여부 회신 주신 분들 꼭 참석 부탁드리고 아직 참석 여부 회신 안 주셨으면 같이 구글 폼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특강 목요일에 진행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감독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